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새로운 금융수단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짐바브웨의 상황, 그 초인플레이션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관련 기사나 보고서, 통계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들을 보여주는 자료들이죠. 그렇죠. 전통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할 때, 개인들이 자기 자산을 지키고 또 경제 활동을 계속하려고 어떤 대안을 찾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요. 이게 단순히 어떤 기술 현상이라기보다는 정말 극한의 경제 상황이 사람들 금융 행동을 아예 그냥 뿌리부터 바꾸는 걸 보여주거든요. 뿌리부터요. 그렇죠. 짐바브웨 사례가 특히 그렇습니다. 법정화폐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비트코인 같은 대안이 그냥 투자처 이 정도가 아니라 생존 도구가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왜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먼저 짐바브웨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자료 보니까 정말 끔찍한 초인플레이션이 몇 번이나 있었더라고요. 평생 모은 저축이 하루아침에 그냥 종이 조각이 되는 그런 경험을 반복했다고요. 맞습니다. 정부가 몇 번이고 새 화폐를 찍어내도 결과는 똑같았으니까요. 이러니 은행이나 정부 화폐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불신이 정말 사무쳤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 뿌리 깊은 불신,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밀려난 거고요. 그러다 보니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이 그냥 비공식 영역으로 다 숨어버린 거죠. 비공식 영역으로요? 네, 최근에 정부가 금 기반 디지털 화폐, 그 직이라는 걸 야심차게 내놓긴 했는데 이것조차도 비공식 시장에서는 외면받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정부가 뭘 내놔도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하나의 탈출구처럼 떠올랐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게 참 흥미로운데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활용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주로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가치 저장이요? 네, 그 아놀드 마니주아시 사례처럼 사람들이 언제 가치가 폭락할지 모르는 그 현지 화폐 대신에 일단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옮겨서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물론 비트코인 자체도 변동성이 크긴 한데. 그렇죠. 변동성이 크죠. 네, 근데 이건 통제 불능 상태로 붕괴하는 자국 화폐보다는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전에 그 현지 거래소 골릭스였나요? 거기서 비트코인이 당시 국제 최고가가 한 7,888달러 정도였는데 그걸 훨씬 넘어서 13,900달러에 거래된 적도 있었거든요. 와, 거의 2배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가격 차이가 아니라 그만큼 절박하니까 자산 가치를 현지에서 그렇게 재정해버리는 그런 극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치 저장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역할도 있겠죠. 송금이라던가. 그렇습니다. 그게 두 번째인데요. 바로 송금, 그리고 국경 간 거래가 쉽다는 점입니다. 비싼 수수료나 복잡한 절차, 시간 지연 이런 거 없이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일까요? 이기도 하고요. 또 해외 클라이언트랑 일하는 프리랜서들이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금융 소외계층에게 어떤 기회를 준다는 점이에요. 은행 계좌가 없거나 있어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비트코인을 통해서 P2P 거래, 그러니까 개인 간에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금융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P2P 거래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 특히 짐바브웨 같은 곳은 비트코인을 쓰려면 기본적인 여건, 인프라 같은 문제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가장 큰 현실적인 제약이죠. 바로 인프라 부족입니다. 자료 보니까 짐바브웨 휴대폰 보급률 자체는 90.6%로 엄청 높아요. 네, 높네요. 근데 실제 인터넷 사용률은 38.4%밖에 안 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더 심각해서 국가 전력망 접근 가능한 인구가 14%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14%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거래하려면 인터넷 접속이랑 전기가 필수인데 이게 불안정하다는 건 특히 도시 외곽이나 농촌 지역에서는 뭐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치명적인 장벽입니다. 결국은 이 비트코인의 혜택마저도 도시 중심의 일부 계층에게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격차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정보 규제는 좀 어떤가요? 처음에는 막았다가 요즘엔 좀 규제를 생각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내용도 본 것 같은데요. 네, 정부 태도가 계속 좀 바뀌고 있어요. 유동적입니다. 처음엔 강력하게 금지했는데 지금은 어떻게든 좀 통제 가능한 규제 틀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이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자체 디지털 화폐의 그 지그도 그런 맥락이겠군요. 그렇죠. 정부가 지그를 밀어붙이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놈의 신뢰 부족, 이게 근본적인 문제에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자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짐바브웨 사람들이 왜 그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찾게 됐는지, 그 절박함이 정말 느껴지네요. 이게 단순한 뭐 기술 호기심이나 투자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상대적 안정성 그리고 접근성, 이 두 가지예요. 국가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그냥 사라져 버렸을 때 사람들은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차선책이라도 찾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여러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완전히 붕괴하고 있는 그 법정화폐보다는 낫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고, 또 은행 없이도 기본적인 금융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번 좀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요,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에서 인터넷이나 전기 같은 이런 핵심 인프라 문제가 해결된다면요, 지금 우리가 본 이런 풀뿌리 수준의 비트코인 사용 패턴, 이게 기존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그냥 건너뛰어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까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